지금부터 이인복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시스템공학, 옛날 이름으로는 농업공학과죠. 예, 그래서 저희 새로 이름 지어진 게 지역시스템공학이라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제 전공은 공기역학하고 에너지공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축산 스마트팜하고 원예 스마트팜, 그리고 저장 유통 쪽, 이런 쪽, 그러니까 하나의 제한된 공간 내에서 환경을 조절하는 쪽에 약간 냉난방 공조, 환기 쪽하고 에너지 쪽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외국이나 세계 원예학회에서도 위원장 맡고 있고, 그다음 국내에도 작년까지는 생물환경 조절학회장, 올해는 또 축산환경학회장 해가지고 이것저것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발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나? 뭘 좀 짚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걸 해서 좀 몇 개만, 좀 30분밖에 안 돼서 몇 개만 좀 정리해 왔습니다. 일단 최근 농업 관련된 키워드 보면, 저희가 인터넷상에 지구상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뭔가를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키워드들이 글로벌 시장 개방, 기후변화 탄소, 환경부화,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질병입니다. 딱 보시면 느껴지는 게 우리 농업하고 다 관련이 있죠. 농업하고 정말 우리의 지금 시설농업이든 노지농업이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나라 지금 북한하고 다 합쳐도 이 한반도라는 게 가장 작은 땅인데 남한으로 또 쪼개졌죠. 거기에 또 70%는 우리가 농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산야지요. 그 다음에 인구 밀도, 우리가 1000만 명 넘는 국가들 중에 우리가 인구 밀도가 세 번째, 네 번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 팽창하고 산업 팽창에 의해서 농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줄면 줄었지. 그래서 지금 또 우리는 남들과 같이 2모작, 3모작을 못하는, 1모작밖에 못하는 한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의 가장 큰 좀 원인 중에 하나는 바다 수온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면으로 바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여건들 보면 우리 농업이 정말 지금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가야 되는데 배경이나 환경은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 점점 줄기 때문에 노동력이 지금 부족해지는 거죠. 점점 더. 거기다 우리는 식량 안보. 지금 곡물 자급률은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계속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곡창지대들이 쑥대밭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많으니까는 우리가 수입해 먹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런 상황이 더욱더 열악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돈을 아무리 줘도 얘한테 수출 못해라는 시대가 오겠죠. 그럼 우리 지금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느 나라도 침략을 못 하겠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라고 하면. 그래서 정말 큰 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자. 지금 보여드린 많은 현안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식량 안보를 안정화하고 더군다나 지역 간의 경제,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또 우리 농촌 또 농민들에 대한 수익 증대,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시설 농업과 노지농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 농업으로 지금 많은 추진을 노력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 노동력 부족 해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농민의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던 농업을 우리가 빅데이터에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하자. 이런 쪽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ICT라는 말, 요즘 ICT, IoT 나오지만 우리가 추구하던 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추구해 왔어요. 단지 키워드들만 계속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IoT, 인터넷 오브 띵이라는 것이 생긴 거는 정말 엄청난 점핑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받쳐주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또 요즘은 뭐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아니면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 막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온실 관련해서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까지 우리가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농민의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최대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쪽에 이쪽에 최적의 예측, 최적의 운영과 또 우리가 미리 선제 대응하는, 예측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발전들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사는 원예와 다르게 분뇨 자원화, 큰 문제죠. 분뇨 자원화 정말 기후 변화도 연결되고 우리가 또 많은 뭐 탄소 배출, 또 이런 자원화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또 축산의 또 중요한 근간은 악취나 이런 환경 문제와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질병 문제. 축산 질병들은 다 인수공통 전염병이 13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항상 이걸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모두 함께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시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우리가 73개 농장을 좀 평균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기 전과 후로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면 보십시오. 단위 면적당 생산량 32% 상상, 뭐 노동 투입 30%, 뭐 노동 시간 뭐 줄어드는 거, 생산성 40% 가까이, 또 단위 면적당 농업 소득도 한 40% 이상 증가하는, 이런 당연히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모든 산업이 보면 맨 처음에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쇠퇴기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성숙기는 절대 아니겠죠. 도입기는 벌써 우리 꽤 지났으니까는, 우리가 벌써 원예 시설 농업 90년대부터 열심히 모든 뭐 정부만이 아니라 많은 농업 기업들이 노력을 해서 발전하고, 우리는 그러면 성장기쯤 와 있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성장기가 아이디어를 잠재적 매출과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으로 가고 있느냐, 잘 가고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그 산업체들이, 많은 기업들이 좋은 막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 많은 걸 개발하시고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걸 그냥 한두 번 방문하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랑 같이 일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진짜 많은 기업들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되셨어요. 아직 안정화. 그리고 많은 지금 작은 농업 관련된 기업들이 80-90% 이상은 R&D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지, 매출과 연결되는 건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지 않으면 지금 한참 성장을 해서 성숙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와 관심이 계속 뭔가 투자한 만큼 나와야 정부나 아니면 국민들이 동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성숙기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말 어마무시하게, 제가 미국에 이제 90년도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일본에서 또 몇 년 연구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럴 때 정말 한국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88 올림픽이 지난 지 몇 년이 안 돼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막 정말 멋지게 인정받고 다들 한국이 어디고 서울이 어디고 그럴 줄 알았어요. 몇 년 지나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뭐 한국이란 나라 뭐 이름은 좀 들어봤지만 북한, 남북한 뭐 그런, 아니면 뭐 서울이 대체 어디야? 아주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디 작은 나라에 대하듯이 그런 무시들 당하고, 그 당시 또 인종차별도 심할 때고, 거기다가 또 오죽하면 중국 유학생들하고도 많은 마찰이 있을 정도로 그런 무시를 당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짧은 시기에 우리 농업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산업이 정말 빨리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우리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리가 현재 정말 전 세계에서 무시받지 않는, 더군다나 아까 소프트웨어 문화 쪽, 우리 쪽 그런 쪽에 의해서도 우리가 많은, 정말 요즘 저희가 학생들을 어디 외국 데리고 나가도 아니 저는 옛날에 무시당한 게 저희 후학들한테는 영향이 안 가게 하려고 저는 솔직히 학생 때부터 굉장히 싸움닭같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놈들보다 난 더 좋은 연구할 거야. 그리고 어디 가서 저놈들한테 무시 안 당할 거야. 학술에 우리 학생들 데려갔는데 석사나 박사 애들이고 영어가 좀 어설프다고 무시하고 달려오는 애들은 저는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갖고 그거 가만 안 뒀습니다.
학문적으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저희 A3L 연구실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뭐 석사 애들이 발표해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다 인정해주고 잘하는데, 그거 이외에 저희가 그 학술회장만이 아니라 그 어디 그거 끝나고 관광 좀 다니고 그래도 요즘 정말 그래서 제 가방에는 항상 태극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정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부터 저희 세대부터 정말 여러분들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성과지향적, 결과에 치중, 목표만 강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형태라던가 부실 문화 많이 발생했죠. 지금 우리 농업 쪽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 스마트팜 축산이나 원예에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수십 년 동안 투자 대비 정말 이거 만약에 센싱 부분, 뭐 하드웨어 쪽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적합한 이러한 것이 그만큼 돈 투자된 거 대비 갔을까라는 생각은 가끔 회의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대안들,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뭐냐? 그럴 거에는 저희는 지금 뭐 이런 시간 공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솔직히 정부에서나 모든 것들은 좀 충분한 시간은 뒤에 나올 겁니다.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퀀텀 점프, 농업에서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 지금까지 빨리빨리 문화보다는 이제는 내실을 다지면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못한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발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가 우리나라의 중심 지역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아까 우리 민승규 차관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충북은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꼭 좀 체크하고 지나가야 될 기본이 뭘까? 그거를 몇 개만, 강의할 때는 한 20개 되는데 여기서 몇 개만 좀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가 스케일업 단계에 강합니다. 저희가 모든 그 시스템, 우리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우리가 현장에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설치해서 정말 우리가 좀 매출에 정말 운영을 대고할 수 있는 모든 그 발전 단계는 우선 개념 설계, 아이디어 단계를 거쳐서 스케일업 단계를 거쳐서 상용화 단계로 갑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일 힘들고 정말 많은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케일업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디어 단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좀 해보고 한 거를 그냥 제작을 해서 풀 스케일을 농가에 떡 설치해갖고 운영하면 어마무시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럼 당연히 저는 아이디어 단계, 시뮬레이션 단계 이후에 연구실과 그 현장까지 가기 전에 스케일업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많은 시도와 실패를 하면서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을 해서 그게 최종 나왔을 때 그거를 풀스케일로 만들어서 농장에 설치하고 실증 연구를 간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의 그런 실패율이나 우리가 소비자들로부터 욕먹을 일이 덜 하겠죠.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연구들, 뭐 지금 저는 30년 동안 심사도 많이 하고 저도 연구들 많이 하지만 이 스케일업 단계까지 하기에 역량보다도 정부에서 시간을 너무 안 주세요. 정말 짧습니다. 요즘 더군다나 또 연구 첫 해는 옛날엔 그래도 2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4월, 5월, 6월에 대한 계약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3년짜리 과제라고 해도 솔직히 2년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정동 교수,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가 축적의 길, 이제 축적의 시간, 이 책들을 봤는데 여기에서의 그런 스케일업 단계의 그런 중요성이라던가 다른 선진국에서의 그런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평창 캠퍼스에 제 연구실에서 스마트팜 공학 실증 센터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뭔가 그 스케일업 단계 연구를 하던 최종 풀 스케일을 설치해서 현장을 하든 축산 농가 가서밖에 할 수 없어요. 외국은 학교나 국책기관이나 기관들이 경제동물을 기를 수 있는 축사구조를 다 갖고 있어서 거기서 마음껏 실험하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축산과학원조차도 경제동물 기르는 게 아니라 주로 영양사료나 유전체 하는 축사구조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자들은 일반 농가 가서 농민들한테 사정하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좋으시겠어요? 방역 문제도 신경 쓰이죠. 연구한답시고 뭘 자꾸
바꾸고 막 이러면 신경 쓰이죠. 그러면 거기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해요. 11월에 구제역 조류독감 돈다고 우리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럼 3월, 4월까지 1년 중에 거의 4, 5개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현 상황에서 풀 스케일업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역과는 전혀 상관없게 저희는 당연히 돼지의 그런 킬로그램당 바람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내부의 기류. 그래서 저는 3D 프린터로 동물들을 종류별로 무게별로 저렇게 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적에서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열이나 수분이나 가스나 분진 등은 당연히 분뇨 피트 아래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 자리에다가 저희 연구자가 계산한 그 계산한 만큼 정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돈방마다 전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축사 환기 구조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환기 구조를 선택해서 실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을 저희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공조, 냉난방, 환경 조절이나 환기,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연구들.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많이 했고, 우리 여기 와 있을 텐데 우리 제 제자인 공주대학교의 김나구 교수가 그때 제일 많이 고생하면서 이걸 같이 설치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들도 그때 우리가 이런 작은 스몰 스케일부터 설치를 하면서 여기에서 풀 스케일 제작하기 전에 수많은 모듈과 프로그램과 모든 걸 여기서 시도와 실패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 과제나 농림부 산자부 과제 했을 때 최종적으로 풀 스케일을 농가에 설치했을 때 훨씬 더 저희가 실패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건축과 환기라고 봅니다. 원예든 축산이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바깥에 우리가 사람들이 예측 못하는 항상 변화무쌍한 외부의 기상 조건으로부터 내부의 안정된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기에 가장 최일선은 ICT도 아니고 우리가 뭐 냉난방 공조 시스템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뭐 난방기도 아니에요. 제일 최일선은 건물이거든요. 건물을 통해서 우선 외부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양한 변화들을 내부의 식물이나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ICT 연구하는 많은 것들이 아주 팬시하고 멋있고 현대적인 축사 구조나 온실 구조에서는 별로 안 해요. 왜? 그 농장주들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럼 우리 농장 와서 실험하세요라고 허락을 잘 안 해요. 그럼 굉장히 시설이 좀 낙후한 쪽에서 많이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죠. 그럼 만약에 이런 낙후한 시설에서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ICT를 집어넣는다? 그런다고 ICT 그거의 효율성을 저희가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뭐 ICT 개발이 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을 하고 막 시스템을 넣는다는데 그거 넣기 전에 우선 시설 구조, 시설의 단열성과 기밀성이 향상되는 시설 구조 설계부터 제대로 돼야 되고, 그 시설 구조와 같이 설계가 돼서 구축이 되는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설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먼저가 되고 나서 거기에 IC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첨단이 들어갔을 때 그쪽의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30년 동안 축사나 원예 쪽으로 시설 구조에 대한 설계 문제, 단열이나 기밀성부터 쉐입부터, 그리고 거기에 같이 설계가 되는 환기 구조부터 제가 과제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왜요? 일반적으로 다 저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팬시한 단어나 아주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키워드나 이렇게 보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제일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같이 1년에 그런 연교차, 온도차가 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마일드한 경우와 다른 우리나라에 적합한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금 에너지 비용, 물 사용량과 에너지 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이라는 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계절 점점 폭염, 지금 올해 제가 돈사에서 실험을 하는데, 제가 10월 말에 돼지가 출하되고 11월 동안 제가 뭘 구축하기로 했는데 농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12월로 바뀌었다고. 폭염 때문에 애들이 성장률이 다 떨어진 거예요. 농가에 어마어마한 피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지금 폭염 문제는 지금 원예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마찬가지고 시설농업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기 구조입니다. 왜 환기 구조가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내부에 똑같은 볼륨, 내부 공간을 만들고 인렛,
공기가 들어오는 인렛 위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기량, 공기 교체율을 똑같이 줬어요. 단지 세 가지가 다른 건 배기구 위치만 다릅니다. 저거는 위에 있고 여기는 아래에 있고 요건 반대쪽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오염된 내부의 공기, 빨간 공기를 밀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부에 다 환기량도 똑같이 주고 내부 크기 똑같고 인렛 위치 똑같은데 효율성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만약에 저 한 가지만 본다. 저 맨 위 거 보면은 우리가 시설은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내부의 균일성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식물이나 동물은 다 올인, 올아웃. 한 번에 들어와서 한 번에 나가야 되니까. 그럼 보십시오. 어디 저 맨 위에 파란색은 우리가 만든 환기량보다 너무 높아서 겨울에 온도 조절이 안 될 테고 저 빨간색들은 그렇게 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체 지역이 발생해서 공기가 빨리 외부 공기가 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너무 환기량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기 효율성, 내부를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유지를 할지, 내부에 또 외부 그 환경이 막 플럭추에이션이 생길 때 내부를 어떻게 안정되게 유지할지, 우리가 설정한 값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전체가 다 유지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환기 효율성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이거는 바로 환기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환기량만이 아니라. 아까 이쪽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배기구 위치만 다른데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시설이 작을 땐 문제 없는데 시설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안성시에서 안성맞춤형 축사를 설계를 하는데 저한테 좀 용역을 주셔가지고 매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를 하면서 그쪽에서 요청한 거는 중앙배기 집중식인 유럽형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상하게 신축하는 농가 10개 중에 8개는 유럽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거 같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에너지 계산, 뭐 와게닝겐 대학에서도 인정한 거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중천장으로 들어오는 한국형 축사구, 저는 단열, 내부 공간 똑같이 했습니다. 단지 환기 구조만 바꿔놓은 거죠. 보면은 저희가 최대 15%까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2050년까지 18% 탄소 배출 줄이기로 했는데 여기서 15% 커버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에너지 안 아끼고 더 하겠다 그러면 환기량을 더 늘려서 내부에 더 공기질을 좋게 할 수 있고 사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축사 구조, 우선 구조가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축사 구조와 같이 함께 설계가 되는 온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ICT 기본은 빅데이터. 저희들이 이런 많은 ICT 관련된 키워드들을 보여주면 당연히 뭐 AI, 인공지능 맨 앞에 막 전면에 나서 보기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 빅데이터가 없으면은 데이터 마이닝도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없고 그걸 통해서 딥러닝, 머신러닝도 구현이 안 되고 인공지능이 구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밀리는 거, 지금 응용 분야, 아까 우리 미승희 차관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정말 테크놀로지 좋습니다. 특히 응용 분야,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그런데 기초 쪽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빅데이터 구축하는 거 외국에 비하면 우리 적습니다. 엄청 적습니다. 특히 축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점들이 빅데이터, 더군다나 지금 빅데이터라는 거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우리 여기 있는 미래 인재들하고 우리들 농업에 종사하는 공학도와 과학도들이 해야죠. 왜? AI 하는 분들이 농업의 현장을 어떻게 알며 그 농민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뭐고 뭘 제어하려는 그 데이터의 의미를 우리보다 모르는데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해야 되고 당연히 통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는 것도 농업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도 빅데이터부터 머신러닝, 딥러닝까지는 저희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축산이 아까 빅데이터 구축이 왜 어렵냐고 하면 보시면 이게 왼쪽 하단에 이게 온습도 센서인데 겨울에는 에너지 비용 아끼려고 최소환기만 하거든요. 최소환기. 내부의 공기질이 엄청 안 좋죠. 가스들 높고 분진 많고 습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3주밖에 안 지났는데 감지부가 저렇게 도포돼 버려요. 저희 연구자니까는 저걸 3주마다 교체하고 깨끗하게 하고 캘리브레이션해서 다시 3주에 설치하지만 어떻게 농민들은 어려우시죠. 그 정도로 공기질이 안 좋. 이게 가장 큰 우리나라의 축산에서 빅데이터 구축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구지역 돈다고 11월부터 못 들어오게 하면 4, 5개월 동안
아무 데이터 못 얻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지금 이 내부에 오염된 공기와 접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데 여전히 경제성이 안 맞아요. 아무리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앞으로 점점 더 센서의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연구들이 더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통일된 프로토콜. 우리나라에 만약에 100명의 연구자가 축사에서 온도, 습도를 측정한다고 예를 하면은 모든 분들의 실험 방법이 다 달라요. 센서 위치가 다르고 타임 인터벌이나 모든 게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우린 통일된 프로토콜, 정부에서나 어디서 자, 우리 현장 실험할 때 또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 통일된 국가에서 공인된 이 방법으로 다 통일해 주세요 해야 100명이 실험을 하면 그 100명 데이터를 모아야 양질의 빅데이터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이 아래 것들은 제가 EU 쪽에 27개 나라하고 중국하고 저하고 해서 넌 EU 멤버는 저와 중국의 바오밍리라고 중국 농업대학교 교수하고 해서 29개 기관이 같이 유럽의 통일된 프로토콜을 만들자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작업을 5년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랏 프로토콜하고 와게닝겐 대학에서 만든 프로토콜 2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 작업을 했는데 아니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빨리 저걸 내서 선진국을 좀 따라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저기 또 우리 데이터 표준화 얘기하셨잖아요. 데이터 표준화. 지금 제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데이터 표준화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축종별로 해갖고 표준이 축산 표준이 12개나 돼요. 12개나 되는데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건 용어도 달라요. 막 진짜 너무 어이가. 왜냐하면 데이터가 먼저가 표준화가 돼야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가고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돼야 그 다음에 빅데이터 센터나 플랫폼에 또 표준화가 가지 않겠어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 체크하고 단계별로 밟아야 될 거를 너무 지금 막 지나가고 지금 하긴 하지만 신용만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까지 가는데, 센터까지 가는데 이런 많은 단계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양질의 빅데이터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 와 많이 자네. 난 아까 버텨준다 그러더니 에? 아니 아까 뭐 약속들을 너희는 안 자지? 오케이. 자, 교육의 중요성. 자,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농민들을 주로 교육하거나 아니면은 현장의 어려움들 때문에 이렇게 방에서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서 하는 교육이 제일 좋겠죠. 근데 농민들이 같은 동종업계 분들을 자기 농장에 오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노하우 유출 문제도 있고 방역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대부분 이렇게 방에서들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현장에서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식물, 동물, 센서 이런 거, 환경 이런 거, 구조가 이런 거, 환기 시스템 뭐 이런 거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운영할 때 내부에 공기 유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온도 분포가 어떻고 습도 분포가 어떻고 가스 분포가 어떻고 막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환경 조절할 때, 이렇게 환경 조절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현장 교육을 보조할 수 있는 많은 시뮬레이션들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는데 어차피 이것도 제가 3차원으로 만들어도 2차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농촌진흥청 과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 과제를 하면서 축산과 원예의 교육용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온실이면 농민들이 가상 공간에서 글러브를 끼고 마음껏 걸어다니는 거죠. 걸어다니면서 내가 태블릿 PC로 계절, 여름이냐 겨울이냐, 자연환기면 내가 환기창을 측창만 열었냐 지붕창 열었냐 이런 것들, 외부의 풍향 풍속 모든 환경값에 따라서 내부의 온도 분포, 습도 분포 아니면 그 원인인 공기 유동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내가 요때 내 농장을 이렇게 운영해서 이쪽이 좀 정체대가 형성이 돼서 여기서 생산성이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본인들이 체험한다면 현장에서 못 느꼈던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툴이 될 수 있겠죠. 교육용 툴.
그래서 그러한 걸 가지고 우리들이 농민 교육만이 아니라 당연히 학생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컨설턴트 교육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저희가 수백 개 케이스를 탑재를 해서 여기에서 농민들이 이런 경우에 내가 외부 기상이 어떨 때 환기량을 환기 구조를 어떻게 운영을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들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육돈과 자돈을 만들어서, 여기는 강제환기식인데 예를 들어서 마음껏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때 지금 중천장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입기,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당연히 중천장에서 온도가 좀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부의 환경의 적정성, 균일성, 그리고 또 이렇게 분포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공기유동이 주 메커니즘일 테고, 내부의 공기유동은 환기 시스템과 환기량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현장에서의 교육도 받고, 이런 식으로 보면 훨씬 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기본 공간 개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센서 위치, 점측정이죠. 점측정에 의존한 내부에 접근을 해왔다 그러면, 앞으로 과기부에서 2022년도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간 중심, 사물 중심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까 우리 민승규 차관님께서 얘기했던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가상현실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빵끔 나오고 끝날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갈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디지털 트윈,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쓰이지만 산업 쪽에서는 주로 디지털 트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쪽으로 가면 우선 제일 많이 액티브하게 쓰는 거는 나사죠. 나사.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작업하기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이 작업하기 근무하기 너무 리모트한 것에 대한 것들을 디지털 트윈. 그럼 예를 들어 나사가 우주에, 달에다가 우주 기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거기에 200명, 300명 근무해야 되지만 한 10명만 근무시키고, 그걸 3차원 가상 공간을 지구에서 사람이 고글을 끼고 들어가서 똑같은 걸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백 수천 개의 모든 센싱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여기서 다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제어를 해야겠네. 그러면 여기서 제어를 하면 달에 있는 기지에서 똑같이 제어가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지금 모든 산업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농업도 지금 빠르게 발전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축산 쪽으로 지금 저희는 원래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기부 과제로. 그래서 축산 쪽에 모든 ICT 관련된 건 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입니다. 저희가 실험하고 있던 실제 양돈장입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값이 안 나오지만 통 제어 박스에 모든 실시간 값들이 이렇게 디지털로 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필요할 땐 터치해서 그걸 제어하면은 실제 본사에서도 제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축산이 내부에 열악하죠, 작업 환경이. 그래서 이러한 쪽에, 이런 디지털 트윈 쪽에 개발들이 많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돈방이 돼지가 1000마리가 있습니다. 1000마리가 있으면 뭐죠? 이 한 칸마다 한 20마리라고 그러면 저 안에 카메라가 50대도 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많은 비용, 또 여기서 들어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애들 개체인식, 얘는 순이야, 얘는 철수야, 이런 것들 개체인식을 하고, 얘네 미세한 행동을 통해서 얘는 무슨 질병에 걸렸네, 얘는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 얘는 뭔가 케어를 해줘야 되네, 이러한 건 모든 거 판단하기에 컴퓨터 지금 용량이나 서버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쪽은 언제든 극복이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해. 그래서 공간 개념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학제 융복합의 시대. 우리 아까 차관님 얘기하신 내용하고 여기서 좀 비슷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에게 필요한 3대 미래 역량, 도구의 상호작용적 활용 능력, 바로 우리가 ICT 관련된 첨단 기술,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이 이질적인 그룹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나는 내 분야만 알고 지금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와 관련된 여러 분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그걸 다 인테그레이트해서 뭔가 하나의 기획도 할 수 있고 그 그룹을 꾸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다학제 융복합형 인간이 더 대우받는 시대가 됐죠. 자율적 행동. 자율적 행동이라는 게 바로 상상력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나의 그 생각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연결돼.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우리가 3번의 퀀텀 점프를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통일벼. 그래서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올렸을 때 녹색혁명. 90년대 초에 우리가 시설로고 온실 막 들어왔을 때 백색혁명. 그리고 2000년 들어와서 ICT 혁명. 근데
2020년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불러줄 때마다 제가 가서 발표할 때 다학제 융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아니 여기는 다 기술로 가는데 왜 거긴 다학제 융복합이야? 그런데 우리 지금 에너지원도 보십시오. 1세대 불, 2세대 뭐죠? 전기, 3세대 뭐 원자력, 4세대 신재생에너지, 5세대는 뭐죠? 에너지 절감 기술이에요. 에너지 절감. 우리가 운영을 하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1리터로 5km 가던 자동차가 1리터로 60km 간다. 그것도 에너지 절감이죠. 이런 쪽에. 그래서 저도 다학제 융복합이 바로 우리 미래의 상. 우리가 1600년대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 플라톤이 그 학계 체계를 아주 세분화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지식으로 머리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한계가 왔다 보니까 조그맣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지금까지도 수백 년 지난 지금 대학교의 학제 체계예요.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안 바뀌어왔다는 게. 근데 우리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컴퓨터라는 어마무시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다학제, 융복합.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 다빈치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학문만이 아니라 나랑 연관된 모든 학문들을 어느 정도 섭렵을 하면서 내가 하나를 전체 통합을 해서 기획도 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인재상이 더 환영받는. 이게 만약에 축산이다 그러면 축산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축산에서 지금 환경 조절을 한다고 해서 분뇨 자원화 쪽하고 난 전혀 상관없어. 아니에요. 다 연계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다른 쪽 옆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섭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AI 경진대회가 외국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게닝겐 대학이 정말 1차로 시작을 하셨죠. 해가지고 저도 지금 심사위원으로 와게닝겐 대학의 레오하고 벨기에 캐티하고 저하고 지금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스마트 농업 AI 경진대회 농림부하고 농진원이 지금 추진하고 계속 이끌고 있는 이런 쪽에 AI 경진대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보면은 이게 바로 산학연농관이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왜? AI 경진대회 와게닝겐 대학은 모든 팀에 무조건 학생은 최소한 한 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제를 해놨거든요. 그런 것도 미래의 인재상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다학제 융복합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차관님이 했던 기존의 틀을 깨는 마인드. 저는 아인슈타인,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 그 다음에 이거 오래된 겁니다. 토마스 쿤 교수는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도 생각을 넘어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가 미래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진짜 저도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의 인재상들은 저희 지금 9세대보다 더 해야겠죠. 예?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농수산대학교 갈 계획이다, 또 연암대학교 응모할 거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예? 여기 잘 자, 계속 잔다. 예? 자,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차관님이 많은 예시를 주셨는데 저는 그냥 하나만 들 겁니다. 하나만. 우리가 우주농업, 우리나라가 올해 지금 우주항공청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주농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 농업과 관련, 우주농업과 관련된 이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식물을 기를까? 여기 우리 그래비티가 지금 다른데 여기서 어떻게 식물을 우리가 매스 밸런스나 질량 보존의 법칙 모든 것들이 막 깨지겠죠 거기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본, 중국, 그다음 이탈리아, 스페인, 그다음 와게닝겐 대학은 몇 년 전부터 과제가 끊어졌는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해야겠죠.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이 1980년도에 첫 식물 공장, 수직 농장의 시조인 식물 공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이 마요네즈, 제가 일본을 그때 갔는데 90년대 중반에 큐피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요네즈 회사잖아요. 이 앞에 이제 그 식물 공장을 자랑하겠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당시에 다 욕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거 하는 교수들 국소수만 빼고. 아니 지금 LED도 비싸 죽겠는데 저 당시에는 더 비쌌어요. 인공광이. 아니 이 비싼 거를 여기다가 쳐발라가지고 우리가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길러?
대체 이게 정신머리가 있는 거 없나요? 근데 제가 갔는데도 계속 농민들도 욕하시고 연구자들도 뒤에서 흉보시고, 그때 여기 하시는 몇몇 분 빼고는 뭐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저거 돈 남아도니까 별 무슨 짓 한다고 다 뒤에서 욕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이거를 모든 거를 나사에서는 기술들을 다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우주나 할 만한 이런 기술들이라는 거를 우리 실생활에 쓸 수 있네 라고 하고 나사에서 하는 모든 기술들을 다 끌고 딱 쓴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그 당시에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저항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그 의견을 뚫으면서까지. 근데 이 회사는 그때 이걸 계속 운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무용의 가치가 엄청 컸던 거죠. 봤더니 저희 간 날도 거의 두 팀이니까 한 200명 이상이 견학을 하고 가고 막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때 그 몇십 년 동안 억눌려 있던 걸 극복하면서 막 수직농장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세계 원예학회 디비전 체어인데 제가 맡고 있는 디비전에서 세계 원예학회에서 150개의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를 후원을 하는데 그중에 15개를 제 디비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버티컬 파밍, 수직농장이라는 국제 심포지엄이 있어요. 2년마다 하는. 그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누가 제안한 줄 아세요?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벨기에 애들하고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애들이 제안했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맨날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애들이 갑자기 지네가 치고 올라와서 첫 번째 대회를 유치하고 지금 워킹그룹 체어도 유럽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상이 바뀐 거죠. 이게 다 이제 억셉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장들이 지금 도시농업으로 또 이제 막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그래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자부 과제로 저기 16개 팀이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4년 차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에너지원 중에 탄소 배출과 화석 연료를 제일 많이 떼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와 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죠?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옥상 온실을 만들어서 건물의 에너지 부하도 줄이고 건물에서의 폐열이나 이런 것들도 온실에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온실과 옥상 온실과 건물 간에 물순환, 에너지순환, 탄소순환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테스트 베드가 지금 저 왼쪽 상단에 성수역 바로 옆에 있는 8층짜리 오피스 건물하고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거는 바로 에너지와 탄소 순환입니다. 건물에는 사람이 많이 호흡하니까 탄소가 높잖아요. 공짜로 갖다 쓰는 거죠. 건물은 공기는 깨끗하고 온도는 적절하지만 적절한 환기를 위해서 배출하니까 그거 온실 가서 적절한 열 에너지 쓰고 그다음에 또 탄소 쓰고, 우린 또 건물에서 옥상 온실에서 건물로 신선한 O2 산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또 우리 광합성을 하니까 습도, 건물은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습도 또 공급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산 가치, 경제적으로 저희가 연구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앞으로 이런 것들이 미래 것 같지만은 언제고 오겠죠. 언제고 오겠죠. 그래서 축산이나 수산이나 원예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요번에 처음에 과기부 연구재단에서 올해 첫 과제가 나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희들이 운 좋게 돼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또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이쪽에 대한 과제들도 엄청 많이 나오겠죠. 우주 산업에 관련된, 그럼 우주 농업에 관련된 과제들도 많이 나올 테고, 그러면 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많이 또 하시고, 또 새로운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셨던 우리의 그런 생각의 벽을 뚫을 수 있는 상상력과 그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마지막 페이지라 전 또 오늘 순천에서 또 다른 게 강연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열심히 말씀드릴 테고, 그다음 충북도에서 정말 너무 좋은 행사, 하나의 이런 터닝 포인트로서 우리가 충청북도가 하나의 그런 스마트 산업,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에, 디지털 농업에 정말 긍정적인 한 방향을 한 걸음 내디르면서 우리나라의 좀 많은 그런 디지털 농업에 관련된 산업들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메카가 될 수 있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